반갑습니다. 제69회 23시 라이브입니다. 오늘부터 23시 라이브는 실기에 대한 시험 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기 시험 대비는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부터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부터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시간, 이렇게 공부해라, 기초가 부족하면 기초도 같이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면 매회 출제되는, 매번 출제되는, 꼭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도 기본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시험을 보게 되면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에 관한 자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깨알 같죠? 깨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88년부터 시작해서 쭉 역순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2023년까지 이와 같이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잘 출제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국정기설비규정이 개정이 되고 또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유형이 바뀌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출제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그 내용을 분석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7년 정도만 봤을 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 어느 부분에서 적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팅을 합니다. 이 소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온 순서별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 빈도 순으로 소팅을 하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쭉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소팅을 하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다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안 나오는 내용들까지 다 소팅돼서 들어갑니다. 쭉 소팅을 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0점이라고 나와 있죠. 20번 출제가 된 것 중에 한 번도 안 나온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도 있다. 이걸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뭘 공부하냐면 바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 했으면 내일은 이거 한번 하고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거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이거 하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범위를 설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결선도라는 것은 수변전입니다. 수변전. 수변전에서 결선도를 보고 설계 계산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 문제가 최근 7년간 점수로는 165점 정도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얘가 언제까지 계속 가는 거죠? 시험까지. 시험 날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시간에 배운 것만 이렇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라이브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필요 없는 부분인지 강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시험에 출제 안 되는 내용을 갖다가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의미 없잖아요. 그거 열심히 알려줘봐야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강의하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라라고 알려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출제 빈도별로 이렇게 교재를 선정해서 문제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한솔 아카데미에서 나온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 20년, 기사 20년입니다. 20년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년도 문제에서 요 7번 문제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1년도 3회차까지 나와 있죠. 그 중에 7번 문제 3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1회, 2회, 3회 요거까지 판단을 해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 책에서 문제를 발췌를 할 겁니다. 발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기초부터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들어요. 강의하는 사람이 뭔가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여기다가 뭔가 적어 가겠죠. 뭔가를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뭔가를 적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뭘 하느냐면 여기에 적는 내용을 똑같이 적습니다. 그걸 갖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노트라고 하는 겁니다. 노트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노트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 보면 쭉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답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책에 다 있는 얘기를 강의하는 사람은 설명하면서 적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똑같이 베껴간다면 이거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공부가 된다는 거죠. 적지 말고 그럼 무엇을 적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노트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 노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노트를 해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되는 것 있죠? 알게 된 것.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이것을 알게 됐어, 이것을 알게 됐어,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이거는 필기 때 배웠던 거고,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노트해야 되냐면 모르는 것. 구분을 하라는 얘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적는 겁니다. 이건 난 이건 몰라.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처음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노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잊어먹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어떻게 알게 됐는가? 알게 된 근거가 있겠죠. 근거나 알게 된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갖다 같이 메모를 해두면 이거를 보게 되면 이거를 이해했던 어떤 트리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얘가 원인이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알게 됐으니까 그럼 요거는 같이 적어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다음에 볼 때 금방 눈에 띄게 된다는 거죠. 또한 모르게 되는 것은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요약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그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을 점차 넓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 알게 됐다면 나중은 얼마만큼 알게 돼요? 이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꾸 아는 것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쉽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강의를 듣다가 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목적이 없는 겁니다. 목적이 없어 그냥 들으니까 이거 졸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목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어떻게? 내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구분하는 거. 이게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30분 라이브거든요. 30분인데 필기는 30분이면 충분한데 실기는 30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왜 30분을 적냐면 30분을 넘어가면 집중도가 뚝 떨어집니다.
졸리게 되는 시간이 되고요. 30분을 넘어가면 지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의 공부 시간을 갖다가 보는 게 가장 최적인데 실기는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린 대략 한 45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5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5분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15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시간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23시부터 24시까지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이걸 꼭 자기 걸 만들 수 있도록 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습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된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손으로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외워서 적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외워서 적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적다가 이걸 빼먹었어요. 빼먹었는데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런데 당연히 빼먹었으니까 답이 틀리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요거 빼먹었으니까 요만큼 하나 빼먹었으니까 얘가 만약에 5점짜리라면 요거 마이너스 1점 해가지고 혹시 4점은 안 주나요? 뭐 요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국가기술 자격은 그런 형태로 채점을 안 합니다. 틀리면 틀린 겁니다. 마이너스 점수를 가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득점 개념입니다. 얘가 5점짜리면 5점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5점을 득점했느냐 이거지 감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감점되고 마이너스 2점 감점되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몇 점 맞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거의 합계가 60점을 넘을 때 자격증이 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명확하게 이렇게 적는 연습,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알더라도 본인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의를 듣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틈틈이 해야 됩니다. 자, 분명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고 뭐 이런 강의 내용도 녹화가 그대로 됩니다. 녹화가 돼서 그 내용이 당연히 유튜브에 남습니다. 유튜브에 남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유튜브에 남으니까 얘를 갖다가 좀 하루에 뭐 1시간이라고 한다면 뭐 일주일이면 6시간이네, 뭐 7시간이네. 뭐 7시간 일요일 날 하루에 7시간 왕창 몰아서 볼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7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30분을 넘어가면 여러분 나이에는 30대를 넘는 사람들, 아까 이제 유병준 씨 나이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이렇게 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중년으로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좋아지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해력이라고 하는 게 좋아지거든요. 이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이해력이 자꾸 쌓이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해력은 좋아지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집중력이나 암기력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시간이 30분 정도나 뭐 길어야 뭐 조금 더 갈 텐데 그걸 7시간을 본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고 7시간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2배속으로 돌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그냥 1.5배속, 2배속 삐릭삐릭삐릭 하고 듣습니다. 그게 공부가 되나요? 듣기만 하면 저절로 알게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듣고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강의를 듣고 자기 걸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브 강의는 매일 합니다. 일요일도 없습니다. 토요일도 없고요. 공휴일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매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진행할 때 그냥 무료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가입한 회원제에 한해서 그리고 후원 회원 말고 유료 회원으로 등록한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원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유튜브 채널 보면 구독도 있고 그 옆에 가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가입을 가입해가지고 후원 회원 등급 말고 그 상위 등급, 라이브 등급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라이브 등급 하지 말고 그냥 VIP 등급만 하면 충분히 다 볼 수 있도록 요번에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회까지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시 연이어서 이제 3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회 시험이 끝나면 다시 필기 라이브로 변경이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는 첫 번째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변전 설비도가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도가 있는데요. 이 수변전 설비도는 표준 결손도라고 하는 게 있죠. 표준 결손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표준 결손도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문제 나오면 좀 알려드릴게요. 이 표준 결손도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표준 결손도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주석이 나옵니다. 해설이 그 안에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7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요거 기본입니다. 자, 이 표준 결손도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다음 출제 빈도에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변전 설비에서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설계도면입니다. 설계도면. 표준 결손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도면이죠. 그래서 그 도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도면들이 있습니다. 얘는 표준 결손도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화한 실제 도면 중에 일부분을 문제화한 설계 도면들이 될 겁니다. 수변전 설계 도면 중에 일부분이죠.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단선 결손도에서 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심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볼. 이러한 심볼이 있다면 그 심볼에 대한 무엇을 알아야 되죠?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명칭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볼에 대한 약호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에 대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역할도 알아야 됩니다. 역할. 또는 용도라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규격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설비 설계를 할 때에 규격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규격도 알아야 되고 다음에 용도, 역할, 명칭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전부 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이제 책을 대부분이 종이책으로 안 사고요. 전자책으로 구입하잖아요. 전자책. 전자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PDF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이걸로 제공을 합니다. 그럼 PDF를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 PDF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뭘로 공부하죠? 태블릿 PC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죠. 태블릿 PC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자책으로 구입하면 일반 책보다는 뭐 한 20% 싼 것 같아요. 그런 PDF 책을 사시든지 뭐 이래도 되고요. 대부분 이런 걸 정리를 잘 제가 해놨습니다. 무엇로 정리를 해놨냐면 마인드맵이라고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이런 책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격은 아마 이게 15,0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키워드별로 연결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도 분명 이렇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 책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리되어 있는 게 수변전편에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요게 뭘까요? 요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죠. 요건 뭘까요? 요거는 이렇게 하거든요. 케이블 헤드입니다. 그래서 단말 처리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이블을 우리가 이제 수전 설비로 인입할 때 가공 전선에서 케이블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도 케이블 헤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전주에서 또는 5개 변전소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 들어오는 게 케이블이라는 거죠. 이런 케이블의 종류가 뭐냐? 뭐 CN, CV, W 케이블 쓴다 뭐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심벌부터 보자라는 거죠. 얘는 케이블 헤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LBS라고 하는데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죠. 부하 계팩입니다. 자,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부하 계팩입니다. 그래서 부하 계팩이다. 이거 왜 쓰이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표준 결선도를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스위치 심벌을 하나 달아놓고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DS라고 하는 달로기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달로기 대신에 뭘 썼습니까? LBS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어쨌든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고 부하 계폐기가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폐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얘가 나옵니다. PF라고 하죠. PF는 이것은 파워 퓨즈입니다. 이제 하나씩 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외워야 된다. 알고 있으면 당연한 거고요. 좋은 거고요. 모르면 지금부터 외워야 되죠. 스위치에 이렇게 퓨즈가 하나 달렸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은 뭐예요? 스위치입니다. 계폐기죠. 계폐기입니다. 그 계폐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퓨즈가 하나 달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워 퓨즈. 파워 퓨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력용 퓨즈입니다. 전력용 퓨즈. 자, 이해되죠? 자, 얘는 전력용 퓨즈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한류 퓨즈가 있어요. 한류 퓨즈. 그 다음에 얘는 비한류 퓨즈가 있습니다. 한류가 뭐죠? 한류, 전류, 제한. 이걸 한류라 그러죠.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퓨즈. 이걸 한류라 그럽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여기 수전 설비에서 이런 부분에서 수전 설비 주 차단기. 이걸 우리는 주 차단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주 차단기에 한류 퓨즈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한류 퓨즈는 어디에 쓰느냐? 변압기에 씁니다. 변압기. 변압기 1차 측에 연결하는 과부하 보호가 가능한 퓨즈입니다. 이 한류 퓨즈하고 비한류 퓨즈가 있는데 이 한류 퓨즈는 과부하가 보호가 안 됩니다. 과부하 보호가 안 되는 그런 퓨즈예요. 그런데 비한류 퓨즈는 얘는 과부하가 보호가 되죠. 과부하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하는 겁니다. 전력 퓨즈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표현할 때 심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죠. 요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통 심벌을 표현할 때 이렇게들 많이 그려요. 화살표, 그리고 접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전력공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라이팅 어레스터라고 하는 거죠. 라이팅 어레스터는 뭡니까? 피레기라고 하죠. 이런 피레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할 겁니다. 아마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다면 뇌가 들어오면 뇌서지를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고 구비 조건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 얘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정리가 역시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심벌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뭐죠? 메터링 아웃피트라고 하는 거죠. 전력 수급용입니다.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계기용 변성기. 자,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거는 뭐예요? 계기용이라고 그러죠. 계기용인데 뭐예요? 변압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변류기라고 합니다. 변류기. 그런데 전류계만 달리면 계기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계전기가 있거든요. 요거 OCR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과전류 계전기죠. 오버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기용 변류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변류기 또는 계전기용 변류기. 계기용 변류기와 계전기용 변류기는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변류기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심벌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 변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변압기 심벌이 이렇게 있죠.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것이 계기용 변압기고요. 여기에 이것과 이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요 옆에 이제 보통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력 양계라고 표준 결선도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DM이라고 하는 거와 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WH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력 양계. DM이라고 하는 것은 디맨드 메타거든요. 최대 수요 전력 양계라고 하기도 하고 계라고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력 양계지만
DM 속에는 얘가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무슨 기능이에요? WH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WH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 말고요. 그 이전에 아날로그 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생략을 하고 요걸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무효전력계, 무효전력량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뭐죠? 무효전력량을 측정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요 전력량계 옆에 여기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옆에 전력량계 대신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계기용 변성기, 그 다음 계기용 변압기, 그 다음 변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뭡니까? V10이라고 했죠.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차단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변전 설비에는 대부분 뭘 써요? V12를 씁니다. V12 많이 써요. V12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 진공 상태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진공이 되면 전류가 잘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크가 잘 안 생기거든요. 우리가 개폐서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스위치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전류를 끊었다 붙였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공이 되면 공기 중에서보다 그런 아크 발생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접점의 수명이 길어지고 보수 유지가 편리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혹한 제기전압에도 차단 성능이 우수하고 충전 전류가 차단이 되어도 아크가 발생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제조모를 할 때도 유리한 차단기가 바로 무슨 차단기죠? 이런 V10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공 차단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고전적으로는 50이라고 하는 거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지금 V10이 많이 쓰고 있고요. 대용량 변전소가 되면 G10이 사용하죠. 가스가 들어가 있는 SF6 가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단기 쓰잖아요. G12. 변전소 같으면 뭘 써요? ABB 쓰기도 하죠.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거죠. ABB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MBB도 있죠. MBB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차단기도 있죠. 여기에서 이것들은 이제 특고압용의 차단기죠. 그거 외에도 A1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하고 비슷하니까 같은 유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A12는 에어 서킷 브레이커니까 얘는 저압용이에요. 저압용 기중 차단기죠. 공기가 아니라 기중. 공기는 압축 공기를 얘기하는 거고 기중은 압축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대기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차단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차단기의 심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한 이 부위, 이거는 뭘 얘기하죠? 전압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전류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도 측정하고 전류도 측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전압이 얼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이 부분의 전압은 전부 얼마냐면 이러한 전압이 되는 거죠. 이 전압을 직접 전압계로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기 전압을 전격 110V로 만들어줘서 이거의 변화폭을 가지고 여기에 전압의 변화폭을 측정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전압계를 원래 쓰려면 얘는 뭡니까? 삼상이잖아요. 삼상입니다. 삼상이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삼상 4선식에서 델타 결선으로 들어오죠. 삼상 4선식에서 다 델타 결선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델타 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델타 결선에 여기 보면 중성선이 필요 없겠죠. 델타 결선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이 부분이면 선간에 대한 전압, 이걸 측정하잖아요. 선간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선간이 몇 개 나옵니까? 3개가 나오니까 전압계도 몇 개가 있어야 되죠.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전압계 3개를 쓰는 것보다는 전압계 1개와 각 선간의 위치를 바꿔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압계용 절환계 100이라고 하죠. 그걸 이용해서 요걸 이용하면 전압계 한 대로 선간이 3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L1, L2, L3가 있으면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 세 군데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전압을 이 VS로 다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압계용 절환계 빼기 VS죠. 여기는 뭐예요? 똑같아요. 여기는 전류계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요것도 마찬가지 삼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전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면, 선간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면 요 부분도 곡선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변류기가 3대가 연결이 될 거예요. 3대가 연결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결선을 우리는 특별히 또 불러요. Y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가 잔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잔류회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잔류회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변류기가 3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전류계, 여기에도 전류계, 여기에도 전류계 설치해야 되는데 3대를 설치하지 않고 한 대에다가
전류기용 전환 개폐기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한 대에다가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스위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각선의 전류를 이 한 대 전류계로 흘려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걸로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변류기도 2차 전격이 5A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2차 전격이 110V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전격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VCB 같은 거, 여기에 있는 PF 같은 거, 이거 특성이 나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 VCB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F도 있겠죠.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규격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변류비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계기용 변압비도 역시 선정을 해야 되겠죠. 변압비, B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변류비, 이런 B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전기에 대한 정정, 얘가 몇 암페어 탭을 정정해야 되느냐, 탭 정정하는 거죠. 탭 정정인데 탭 정정이 한시 탭 정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순시 탭 정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관련도 문제를 보면 순시 탭 정정 안 나옵니다. 한시 탭 정정 간단하게 그 문제만 나왔고요. 레버 정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버 정정. 이 레버 정정 문제도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온 거는요. 산업기사에서 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심벌을 알고 규격을 갖다 선정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도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도면이 요구하는 심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심벌이 무슨 심벌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겠죠.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변압기 결선도를 이야기하죠. 22,900인데도 불구하고 1차 측은 델타 결선을 합니다. 그 다음 2차 측은 델타 결선이나 Y 결선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중성점을 접지하기 위해서 Y 결선하죠. 그래서 변압기가 이렇게 델타 Y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압기를 이야기하고요. 여기 있는 이 접점은 뭐죠? 변압기 2차 측 접지입니다. 변압기 2차 측 접지 왜 하죠? 한국전기설비 규정 공부할 때 이거 배웠잖아요. 변압기 1차, 2차가 혼촉이 일어나면은 2차 측에 22,900이 가해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성점 2차 측 1단자를 접지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단선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기 산업기사라면 특히나 이것을 복선도로 그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래서 상용 전원이 여기가 이제 상용 전원이죠. 여기를 상용, 여기도 뭐예요? 상용 전원이잖아요. 이런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되면 얘는 상용이 아니잖아요. 상용이 아니면 뭐예요? 비상용이 되겠죠. 비상용 전원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비상용 전원으로. 그래서 상용 전원에 정전이 되어지면 발전기를 돌리고 여기 있는 ATS라고 하는 게 있죠.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입니다. 이 전환 스위치를 이용해서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이 됐으니까 전원 공급이 안 되지만 발전기는 전체 일반 동력이나 전등이나 전원에는 공급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용량이 작으니까 비상동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비상동력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화재가 생깁니다. 화재가 생기면 이 화재를 감지를 하죠. 감지기가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감지기가 있을 겁니다.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발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수신기가 수신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자, 발화가 됐으니까 초기 소화 설비라고 하는 게 있죠. 초기 소화 설비.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초기 소화 설비가 있는데 이 소화 설비를 통해서 뭐 해야 되죠? 물을 뿌려야 돼요. 물을 뿌리려면 가압이 돼야 되고 펌프가 또는 물을 공급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이것도 방식에 따라 틀려요.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소화 설비가 동작한다든지 또 댐퍼 설비라고 해가지고 제연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방화 샷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동력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화재가 생기면 이 화재를 감지해서 발신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동력 설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화 설비, 방제 설비를 또는
비상설비를 이런 것들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비상용 발전기가 있다면 비상용 동력에다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런 절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ATS라고 하는 게 있죠.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 이거 있고 여기에 있는 요거 비상 발전기와 여기에 있는 변압기 2차 측을 연결하는 거죠. 서로 이제 절취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전이 아니라면 얘는 계속해서 화재가 생겨도 상용 전원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이런 스위치가 있죠. 수전점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설치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회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회선이 있어요. 회선이 이 회선 말고 다른 회선도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회선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설치하는 게 AL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ATS하고 달라요. 이 회선으로 수전할 때에 하나는 사용하는 상용 회선이고 하나는 예비 회선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고장이 나면 절체해주는 그런 스위치가 심벌도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쪽이냐 절체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ALTS는 ATS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전압이 얼마짜리예요? 22.9kV에 사용되는 그런 높은 전압 특고압 기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ATS는 얼마죠? 380V, 220V 이러한 곳에 사용하는 저압 기기가 되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A10이라고 나오죠. 얘는 이제 저압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압에 대한 차단기가 될 것이다. 거기에 MC10이라고 하는 건 얘도 저압용 차단기인데 배선용 차단기다. 이런 것들 심벌을 보면서 도면을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요거는 뭐죠?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전력용 콘덴서는 목적이 뭐 하는 거죠? 역률 개선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네, 전력용 콘덴서. 이거 아직도 콘덴서하고 콘센트하고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콘센트라고 꼭 적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 도면 안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도면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오실 때까지 일단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일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알고 있죠?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읽고 이 도면을 이해하고 이 도면에 관한 문제를 풀고 이와 유사한 도면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심벌이 있다. 이 심벌에 대한 의미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명칭과 최소한 다음에 약호와 그 다음에 용도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규격은 나중에 천천히 하더라도 얘는 천천히 하더라도 명칭, 약호, 용도, 심벌에 대해서 요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된 걸 가지고 도면을 보면서 아 이게 피렉이구나. 그러면 얘가 송전솔로니까 송전솔로에서 이상전압 요게 이제 뭐가 되죠? 뇌서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얘가 대지로 방전시키는구나. 여기가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방전시키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레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 봐야 되는데 피레기에 대한 규격도 암기해야 되고 피레기에 대한 설치 위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예요? 시설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계 기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천천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피레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시설 기준이나 또는 설계 기준이나 규격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해갖고 와라. 이해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은 뭐 공부를 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 물론 이제 이 기초를 여기서 어떻게 하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요청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나오는가. 실전적인 문제입니다. 자, 위 수변전 설비 단선 결선도에서 피레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근데 필액이라고 얘기 안 했죠. 그냥 LA라고 했죠. LA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명칭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필액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기능이 뭐냐 이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역할이 뭐냐 두 가지로 나눠 써야 돼요. 왜냐하면 기능과 역할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로 답하면 안 되겠죠. 이게 답안지 쓰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기능은 이런 기능이고 역할은 이런 역할이다. 요구되는 조건, 성능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써라? 두 가지만 한번 써봐라. 요구되는 성능 조건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비 조건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한번 써보자.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럼 여러분들 처음 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봤느냐. 처음 본 분은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전력공학에서 이미 얘기가 됐죠. 어디에서? 여러분들 7장인가요? 거기 이상전압과 계팩이라고 하는 파트 있죠. 거기에서 이상전압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외부 이상전압이 있고 내부 이상전압이 있고 그랬을 때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유도례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이 이걸 갖다 우리는 뭐예요? 번개라고 하는 거죠. 번개. 이 뇌가 뇌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뇌서지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기에 대한 대책이 있고 선로에 대한 대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로에 대한 대책은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기기에 대한 대책은 바로 뭘 설치하는 거죠? 피뢰기라고 하는 이런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한다. 이렇게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자꾸 많은 설명이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설명의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대신에 진도는 당연히 많이 못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봐오세요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답변 드리고요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짧게 우리가 이제 시간도 절약하면서 중요한 부분 짚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 가지고 혼자 공부하거나 또는 뭐 다른 사이트에 공부해도 괜찮아요. 뭐 이렇지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 중요도가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설명을 들으면 아마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에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일매일 참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매일매일 참석하면서 뭔가 해결을 하고 뭔가 알아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루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와요. 또 하루 건너뛰고요. 뭐 이틀 건너뛰고 다음날 와요. 이러면 가능할까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절대 합격시켜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합격을 시킬까요?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하면 합격의 방법들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또 합격하기는 요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픈되는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